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3번이나 눌렀는데 손가락이 멈춰버렸어요. 마지막 숫자 앞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49년을 살면서 제가 가장 잘 지킨 건 선이었어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닌지. 그 선을 저는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달랐어요.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 사람의 체온이 제 목덜미까지 올라왔고 저는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 밤의 냄새가 기억나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여름 끝물의 습한 공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은 짧은 숨소리 하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오래 혼자였어요. 혼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매일 밥상도 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에 앉아서 국그릇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동생 회사 송년 모임이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는 자리였는데 저는 코트를 걸면서 괜히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걸 올리려다가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말을 건 것도 아니고 가까이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코트를 다시 걸었어요. 뭔가를 숨기듯. 그 사람은 저보다 6살 어렸어요. 동생의 직장 동료였고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여야 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동생 집 거실이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뭔가를 말했어요. 지금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제 귀에 닿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거리를 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더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핸드폰을 자주 봤어요. 딱히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닌데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어요. 3번, 5번, 화면이 어두워지면 또 켜고. 그게 며칠씩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문장 하나.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손을 씻는데 물이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왜 이미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았는데 왜 잠을 못 잤는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부엌에 서서 물을 마시는데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하시겠지만 계속 들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한 게 그로부터 사흘 뒤였으니까요. 동생이 갑자기 출장을 갔어요. 준혁 씨가 차를 태워줄 수 있다고 동생이 먼저 말을 맞춰놓은 거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준혁 씨는 그래도 나왔고 저는 결국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5분쯤 지났을 때 신호에 걸렸어요. 준혁 씨가 핸들을 잡은 채로 창밖을 봤고 저는 그 사람 손을 봤어요. 손등에 혈관이 하나 도드라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괜히 무릎 위에 놓은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차 안에 음악이 없었어요. 저는 음악을 틀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뒀어요. 창문 열어도 돼요? 그 사람이 먼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유리창이 조금 내려가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9월 끝의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 귀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딱 1초만 그러려고 했는데
차가 다시 출발한 게 느껴졌을 때 저는 아직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끔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이 많았어요. 10시, 11시, 한 번은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저는 항상 받았어요. 안방이 아닌 베란다로 나가서 유리문을 닫고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요. 별거 없었어요. 요즘 뭐 드셨어요? 날씨 많이 쌀쌀하죠? 형수님은 커피 좋아해요? 그런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그렇게 길게 이어졌어요. 1시간씩 남편이 안방에서 자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서 유리에 이마를 대고 아래 거리를 봤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귓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님 웃는 소리 왜 이렇게 드물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 안에서 뭔가가 걸렸는데 뱉어낼 수가 없었어요.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을 것 같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혁 씨가 다시 말했어요. 조용하게 서두르지 않고. 저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봤어요. 차가웠어요. 바깥 온도가 느껴졌어요. 만나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연락도 잘 안 하고 약속도 상대가 먼저 잡아야 나가는 편인데 그날은 그냥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요? 보내놓고 핸드폰 뒤집어 놨어요. 화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2분, 3분 지났을까요? 진동이 왔어요. 네. 한 글자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답장을 해야 하는데 글자가 안 써졌어요. 그냥 핸드폰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허벅지 위에 햇빛이 닿아서 따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온기 때문에 더 이상했어요. 우리가 만난 건 작은 카페였어요. 골목 안쪽, 간판도 작은 곳. 제가 먼저 와 있었고 준혁 씨가 들어오면서 저를 봤어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크게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눈끝이 조금 접혔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해 놨는데 잔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따뜻해지라고.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를 잡고 싶었어요. 준혁 씨가 맞은편에 앉았고 저희는 한참 얘기했어요. 진짜 한참이요. 카페가 2번이나 음악을 바꾸는 동안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피를 다 마셨고 잔이 비었는데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형수님. 제 이름 아니고 형수님. 그 호칭이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를 짚어두는 것처럼, 선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저는 잔을 내려놨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잔을 내려놓는 걸 봤어요. 손목 안쪽에 시계가 없었어요. 그냥 맨손목이었는데 왜 그게 눈에 박혔을까요?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왔어요. 갑자기였어요. 우산도 없었고 준혁 씨 차에 우산이 없었고 저희는 카페 처마 아래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비 냄새가 아스팔트에서 올라왔어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그 계절 특유의 냄새였어요. 준혁 씨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거리가 20cm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 눈에 처마 아래 빛이 반사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얕게. 저는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비 그치면 택시 부를게요. 그 말하는데 목이 잠겼어요. 잠긴 줄 몰랐는데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준혁 씨가 대답을 안 했어요. 한참 후에, 네. 그것뿐이었어요. 동생 집에서 저희 넷이 저녁을 먹은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있다가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탔어요. 저는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 동생은 설거지를 하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소파에서 잔뜩 웅크리고 부엌에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준혁 씨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저는 행주를 들고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것뿐이었어요. 다 끝나고 준혁 씨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저를 봤어요. 형수님, 춥지 않아요? 부엌이 차가웠어요. 에어컨은 꺼졌는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조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 씨가 거실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접어놓은 담요를 가지고 왔어요.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손가락이 제 어깨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그냥 담요를 올려주려다가 닿은 거였는데 저는 담요를 잡았어요. 두 손으로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준혁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알아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생이 소파에서 작게 숨소리를 냈어요. 냉장고가 돌아갔어요. 저는 결국 먼저 움직였어요. 코트를 들고 가방을 들고 준혁 씨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등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게 등으로 느껴졌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잘 들어가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눈이 화끈했어요. 왜 화끈한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이걸 말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달랐어요. 동생 집이 아니었어요. 준혁 씨가 묵고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발이 거기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이 어두웠어요. 창으로 가로등 빛만 들어왔어요. 준혁 씨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놀란 것 같았는데 놀란다는 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비켜섰어요. 들어오라는 것처럼. 저는 들어갔어요. 방이 좁았어요. 두 발짝이면 창가였어요. 저는 창가로 갔어요. 밖에 비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젖은 도로가 가로등에 번들거렸어요. 준혁 씨가 뒤에 서 있었어요. 한참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그러다가 제 어깨가 떨렸어요. 울려는 게 아니었어요. 추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알았나 봐요. 더 버티면 무너진다는 걸. 준혁 씨가 다가왔어요. 등 뒤에서 팔을 둘러줬어요. 꽉 안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쌌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제가 부서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두 손으로 그 팔을 잡았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우리 둘 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가로등이 한번 깜빡였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줄었어요. 준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요. 형수님이 아니라 이름을.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 팔을 더 잡았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오래 서 있었어요. 그때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팔에 조금 힘을 줬어요. 저는 그 팔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 닿는 온기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형수님,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다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 씨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 사람도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이 제 뺨을 감쌌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을 못했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조금 숙였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 제 숨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그 팔을 더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 씨 이마가 제 이마에 잠깐 닿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서 있었어요. 준혁 씨가 먼저 침대에 앉았어요. 저를 앉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앉은 거였어요. 피곤했겠죠. 저도 피곤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려다가 그냥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한 뼘 정도 공간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문 밖에서 가끔 차 소리가 났어요. 멀고 낮은 소리. 방 안은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어두운데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어요. 준혁 씨가 눕더니 천장을 봤어요. 저도 따라서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오래된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천장. 우리는 숨을 쉬었어요. 그 소리만 들렸어요. 제 숨, 그 사람 숨. 처음엔 엇갈렸는데 한참 있으니까 맞춰졌어요. 저도 모르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얹었어요.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올려놨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숨이 어디선가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 아래에서. 그런데 울고 싶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흰 천장에 그 사람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함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됐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준혁 씨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눕힌 채로 그대로.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코트를 들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신발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잠든 얼굴이 보였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조금 창백하게 닿아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소리가 났어요. 이른 새벽의 계단은 소리가 너무 크게 났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출구문을 밀었을 때 바깥 공기가 얼굴에 왔어요. 찼어요. 이슬이 남은 새벽 공기. 코끝이 시렸어요. 저는 한 발짝도 못 가고 거기 섰어요. 오래 섰어요. 가로등이 꺼졌어요. 새벽이 그쪽에서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준혁 씨를 2번 더 봤어요. 2번 모두 동생 집에서 여럿이 있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했어요. 평범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가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갔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우리가 한 게 뭔지, 손을 잡은 건지, 그냥 손이 닿은 건지, 숨을 섞은 건지,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밤 이후로 저는 식탁에 앉아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뭔가가 채워졌어요. 오래 비어있던 데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도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마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